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러시아를 향한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의무복무를 재도입하기로 논의한 것은 유럽의 변화를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역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 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는데요.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1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 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 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독일 정치권은 징병제 제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병력 충원보다 훈련시설 등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감찰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통적 방식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 병력의 3분의 1을 훈련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너도 나도 징병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라트비아가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폴란드 외무상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언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폴란드 의회에서 열린 나토 가입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나토 국가 군인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국가들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나토 군인들이 정식으로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와 유럽의 전면전이 된다는 점에서 아직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일을 폴란드 외무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폴란드 외무장관의 입에서 이미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국가가 독단적으로 소수병력 파병을 했거나 파병 직전까지 준비 단계를 마쳤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확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미 군수 생산 시스템 보강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가운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미국, 유럽을 합친 물량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생산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포탄 공장들을 24시간 연중 무휴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군수산업 종사자는 전쟁 이전 200만 250만 명 수준에서 현재 3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지난해 이란에서 포탄 최소 30만 발을 수입했으며 북한에서도 최소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말까지 매달 포탄 10만 발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생산량의 격차는 고스란히 전선에 반영돼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압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하루 약 1만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사량은 고작 2,000발 수준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격전지인 아우디우카를 함락시키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전차
F-16 전투기 등 여러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은 누가 포탄을 더 많이 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의 고위 관리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최대 이슈는 탄약이다. 러시아가 포탄 생산의 강점을 통해 전장에서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유럽 각국은 부족한 포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나섰고 독일은 연간 약 2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새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건설해 연간 수십만 발의 155 포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랜 세월 전쟁이 없었던 유럽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녹슬대로 녹슬어서 즉시 대규모 물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상황도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지성 돌격과 전선 고착화가 이어지면서 병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까지 끌고 가 병력으로 투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에 억류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인도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펀자브주 출신의 인도인 20대 남성들은 지난 1월 14일 정교의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12월 27일 러시아 땅을 밟았다가 러시아 인근 벨라루스에서 갑자기 불법 입국 혐의로 러시아 경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찰은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문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불법 입국과 관련해 징역 10년형을 받지 않는 대신 러시아군에 입대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 남성들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으며 이후 군복으로 추정되는 외투를 입은 채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편 러시아에 억류된 인도 남성들의 가족들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아들을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속아 강제 입대한 인도인이 최소 2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부 인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갔다가 후방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강제로 최전선에 보내졌으며 이들 인도인들은 대부분은 고액의 월급을 주겠다는 러시아군의 말에 속은 가난한 청년들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한국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수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155 포탄을 연 150만 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관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지원에 동참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나토의 고위급들이 잇따라 한국 방문해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 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쑤입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없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 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1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작업 기간과 비용을 늘려 잡습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식이니 아무리 급해도 포탄은 제때에 공급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나토의 고위급들이 찾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육군 대장이 나토 동맹작전 사령관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나토 정책기획관도 방한해 한국에서의 군수품 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갔는데요.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제 유럽연합마저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중국 2배, 러시아 5배. 전 세계는 지금 전에 없는 글로벌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전 세계의 국방비가 5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각국은 앞다퉈 군대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확충할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배, 러시아는 5배나 국방비를 늘리면서 부동의 1위였던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한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들 역시 군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재무장 시대가 될수록 방산 분야에 비교 우위가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과 루마니아 대통령까지 한국을 방문하자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한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대표들에게 K방산의 면면을 과시했는데 두 나라 대표들은 한국이 깜짝 공개한 K방산의 역량에 그동안 어떻게 이걸 숨겨왔냐며 깜짝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폴란드 및 루마니아와 조만간 계약설이 유력한 한국 방산 무기들은 무엇이고 한국이 이들 국가에 깜짝 공개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나토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드래곤 24에서 K 흑표 전차는 무려 4KM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 나토 훈련에 참가한 나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흑표 전차 초도분이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2.7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추자 한국까지 달려가 맞이한 폴란드 대통령은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4km 나 떨어져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췄으니 커다란 화제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지난 23일 폴란드 방산 전문지 밀메그에마이엘에메이지는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마르친 쿨라세크 국가자산부 차관 등 폴란드 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폴란드 대표단은 방한 기간 한국 무기의 생산 이전을 집중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현대로템의 K 전차 수출의 조건으로 논의됐던 기술 전수와 현지 생산, 그리고 추가 계약의 선제 조건이었던 금융 지원을 협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672문을 수출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212문에 대한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이듬해 말 K9A1 6문과 K9PL 146문 등 152문 물량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조건 중 하나는 폴란드 현지에서 탄약과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과는 폴란드 포즈난에 K 전차 공장 건설을 모색해왔는데요. 폴란드 군비청은 2022년 7월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맺고 한 달 후 180대 규모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20대 규모 2차 계약만 남겨둔 가운데 500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의 요청으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최소 500대를 폴란드에 생산해 최대 1000대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현지 방산 산업의 수익은 약 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른 폴란드의 일자리 창출은 최대 3만 4천 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폴란드에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문제에 대한 논의만 하고 폴란드 대표단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천무 계약을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218대 구매를 먼저 확정했는데요. 한국은 방한한 폴란드 대표단에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발사 시연을 보여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남은 7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시험 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용 천무의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약서에 사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시험 발사를 본 폴란드 측은 큰 만족을 표했고 한국과 폴란드는 추가로 16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천무 계약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국방차관은 기아의 특수 차량 거점 공장을 찾아 군용 차량 KLTV-KOREAN 라이트 택티컬 비이컬 생산 시설을 둘러봤는데 아시아와 중동 등에 이어 유럽에서 기아에 수출될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기아는 지난해 폴란드 국영 방산 업체 PGG와 약 4천억 원 규모의 KLTV 4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고 현지 맞춤형으로 제작 레그1 LGWAN이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최근 초도 물량을 인도했다고 2030년까지 납품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추가 수주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동국원의 정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과 K방산에 관심이 큰 루마니아 대통령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90문 규모의 자주포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입찰에 독일과 티르키의 방산 기업이 뛰어들었는데 이 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로 54문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상반기 중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도 함께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또 K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 구매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약 300대 규모 추정하고 있어 최소 34조 원대 수주가 기대됩니다. 또한 LIGNX1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공 54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1,200억 원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K 흑표 전차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발사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무 시험 발사를 폴란드 대표단과 루마니아 대통령은 천무의 정확성과 빼어난 성능을 보고 감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와 총 1조 2,5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과 폴란드와는 2조 2천억 원 규모의 천무 70여 대 수출 계약 역시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까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정부 대표단과 루마니아 대통령이 온 김에 이것까지 공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입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폴란드는 계획을 바꿔야 하나? F-35 예상보다 가격이 너무 높다. 2020년 폴란드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A 32대를 46억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원래는 2026년 2030년에 배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예상보다 배정 일정은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F-35를 32대나 더 추가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32대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또 32대를 추가로 사겠다니.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어쩌면 자금 문제 때문에 포기 수순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 감사기관의 발표가 폴란드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감사기관 GAO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비해 2023년 자료를 보면 F-35의 유지 비용은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F-35A 일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0만 달러면 됐는데 지금은 6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F-35의 수리 비용까지 더하면 운영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매체들은 한국은 폴란드 대표단의 FA-50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한국의 의도는 KF-21을 보여주는 것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것은 적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대표단과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한 시기에 놀라운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KF-21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영상은 KF-21 시제 4호기가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시험장에서 저온강 우결빙 등 극한의 환경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전기체 환경시험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 KF-21은 얼음이 기체를 모두 덮을 정도로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 착수 이후 지난해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을 통해 최초 시험 평가를 완수했으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선진한 1월 높은 각도로 상승한 후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고받음각 조종안전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3월에는 첫 공중급유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시험까지 통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연동한 공대공 무장발사 시험, 전자전 시험까지 통과하면 무적의 차세대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하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구권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의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모든 일정이 동구권 국가, 북유럽 국가들에게 보여준 쇼케이스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동구권 국가로서 늘 추위와 싸워야 하는 나라인데요. KF-21처럼 추위와 극한의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전투기라야 비싼 값을 주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물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언제 배송받을지도 알 수 없는 F-35를 추가 구매하느니 추가 구매분은 KF-21이 어떻게 했느냐는 일종의 제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FA-50을 구매했고 KF-21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가장 가능성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대표단이 방한하기 직전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한국이 다른 사업 파트너를 구할까봐 우려가 됐는지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수 없다. 이렇게 자기들은 분담금 지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KF-21 기체에서 떼어낼 필요는 없다. 인니 국기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폴란드 국기가 된다. 지난 4월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유럽법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 오픈은 폴란드 정부와 군, 방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지난 2022년 처음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에 수출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K9 추가 수출을 위한 2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천무 2차 계약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바르샤바 사무소는 앞으로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현지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과 전문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 바르샤바 유럽 사무소의 의미는 지금 유럽에서 그만큼 한화의 방산 무기들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면서 앞으로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려는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바르샤바 인근에 K9 자주포 부품 물류센터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물류창고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화가 적극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요청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조치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티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데요. 영국도 K9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방 전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폴란드의 탄약 기술 이전 및 전투기, 자주포를 수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잠수함 수출까지 예상되고 있어 육해공 종합 세트를 폴란드에 수출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화는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인 오르카의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 3 최신형인 KSS 3배치 2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VLSE 기존 6개에서 1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무장력이 강화됐으며 잠수함 전면에는 이전보다 더 커진 수평 발사 체계도 탑재, 미사일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합니다.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한화 임원들은 지난해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를 찾아 한화오션 잠수함의 자막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자 폴란드는 슬쩍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장담 못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폴란드 측에서 자국 내에서 자국산 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EU에서도 유럽산 무기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맺은 계약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조속히 금융 지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K9 자주포 308문, 천무 70대, K 전차 820대가 계약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방위 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자본은 투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법정 자본금 증액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실제 출자되는 금액도 2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기존에 맺은 계약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맺은 3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52문 수출 계약 당시 6월 말까지 금융 지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 측도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었습니다. 더구나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안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폴란드에서는 EU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아닌 EU 내 다른 국가에서 무기 수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 한국의 금융 지원이 더 빨리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폴란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조만간 8억 5천만 유로 규모의 K9 썬더 자주포 54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한 한국 루마니아 간 여러 양해각서가 체결된 예정인데요. 루마니아는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비롯해 폭발성 발사체 17,352발 연막 발사체 324발, 조명 발사체 324발, 훈련용 불활성 발사체 720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레니안과 이즈마이랑의 곡물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타깃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설비 시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곡물 창고는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과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은 레니앙 맞은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다쳤고 루마니아 화물선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전쟁 범죄라며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흑해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만 군사 강국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루마니아가 다급히 군사력 증강에 나섰고 방산 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는 더 있습니다. 베트남까지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 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베트남 국방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포함한 방산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인도와 베트남이 예전처럼 그렇게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좋은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한국이야말로 좋은 카드였던 것입니다. 방산 무기는 한번 사면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판매국의 신뢰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러시아산 무기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러시아의 첨단 무기 생산 능력에도 의구심이 생긴 것도 베트남이 해외로 눈을 돌린 원인이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와 베트남까지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다급한 건 폴란드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급하게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필두로 한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이 지난 22일 한국을 찾았는데요.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이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 방산 대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 제3부, 군비청 등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간 한국의 방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 기존 수출 계약건을 확정짓고 또 다른 계약건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와 K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다련장포 등 약 124억 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폴란드 대표단의 방문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어떤 발표를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슈칸 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스트 인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 헝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위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일소현명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현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도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도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도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p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도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도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도요타 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도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도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도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도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도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 ENSO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슈칸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덴소는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도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도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저문은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